네, 안녕하세요. 네, 이철원 교수입니다. 네, 여러분들 스포츠인문학 TV에서 질적연구법 특강 준비하고 있고요. 여러분들 질적연구법에 대해서 많은 관심 있는 대학원생들의 많은 시청 바랍니다. 네, 지난 시간에 이어서 오늘도 이제 질적연구 자료 중에서 인터뷰 자료. 지난 시간에 우리 비구조화된 면담 자료 이야기했고요. 오늘은 반구조화된, 영어로 이제 semi 또는 semi structured interview에 대한 이야기를 하면서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반구조화된 질문. 지난주에 우리 비구조화했죠. 그다음에 오늘은 반구조화합니다. 비반 이렇게 여러분들이 알고 계셔야 돼요. 뭐 외울 건 없지만 비구조, 반구조의 차이는 인지하셔야지만 질적 연구를 잘 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반구조화라는 것은 말 그대로 반절짜리라는 거죠. 비구조와 구조화의 사이에 있는 걸 우리는 반구조화다라고 얘기를 할 수 있는데, 이 반구조화된 인터뷰의 제일 중요한 특징은 원하는 정보를 아주 빠르게 얻을 수 있다라는 그런 점이 있고요. 또 논리적인 순서에 따라 연구자가 질문에 나갈 수 있는 그런 장점도 존재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 반구조화는 비구조화처럼 아주 추상적인 질문으로만 나가는 것이 아니라, 이것은 어떻게 본다면 약간 틀을 정해줬어요. 그러다 보니까 연구자가 질문 던지기가 훨씬 더 수월해집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우리는 반구조화 얘기하면서 나쁜 질문이란 무엇인가를 이야기를 해야 돼요. 나쁜 질문이라는 것은, 이거는 비구조화도 마찬가지입니다. 질문을 한 번에 여러 가지를 던지는 것은 아주 나쁜 겁니다. 우리가 마음이 급하다고 해서 질적 연구를 하면서 한 번에 여러분들이 했던 스킨스쿠바의 여가 경험 무엇입니까? 사건 없었습니까? 뭐 가서 다른 동반자 때 기분 나쁜 거 이렇게 막 급하게 물어보는 것은 아니다. 그 다음에 폐쇄형으로 A냐 B냐 식으로 물어보는 것은 절대 안 됩니다. 이거는 질적 연구가 아니라고 그랬죠. 여러분들이 그럼 이런 질문이 와요. 폐쇄형 질문은 전혀 필요 없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폐쇄형 질문이 필요할 때는 언제냐면, 여러분들이 서면으로 자료를 받아야 될 때가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질적 연구를 하러 갔을 때 인터뷰한테 인터뷰만 하는 게 아닙니다. 일반적인 사항, 예를 들어서 가족사항, 그 다음에 인구 통계적인 그러한 여러 가지 특성들은 서면으로 다 기재해달라고 하는 것이 좋습니다. 여러분들 굉장히 큰 깨달음이시죠? 바로 그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이 수업을 아마 잘 들으셨을 것 같아요. 만약에 여러분들이 일반적으로 질적 연구 가면 사람 이름, 나이, 그 다음에 인터뷰 데이터만 갖고 오는데 그러면 안 된다는 얘기예요. 그분에 대한, 우리 인터뷰를 하는 그분에 대한 모든 데모그래픽 특성들을 다 갖고 오셔야 여러분들이 다음번 인터뷰 또는 추가 인터뷰 혹은 보조 인터뷰를 해야 되는 경우에 아주 잘 쓸 수가 있다는 것이죠. 그 다음에 연구자는 면담 대상자들한테 이러한 얘기를 할 수가 있어요. 자꾸 수정해 주려고. 그거 아니라니까요. 왜 그러세요? 이렇게 하면 여러분들 면담이 계속적으로 이어나가지를 못하게 됩니다. 우리의 목적은 이야기를 잘 듣는 굿 리스너가 되는 거예요. 다시 한번 얘기합니다. 굿 리스너. To be good listener가 우리의 목적이에요. 우리는 지적질하는 사람들이 아니에요. 우리가 지적질을 하려고 그러면 어떻게 돼요? 우리는 좋은 데이터를 얻을 수가 없다. 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면담에 대한 기법을 개발하셔야 됩니다. 그렇다면 제가 이제 수업 시간에 많은 우리 대학원생들이 이런 질문을 합니다. 선생님, 질적 연구하는 데 있어가지고 인터뷰 어려워요. 그렇다면 제가 개발한 방법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제가 주로 많이 사용하는 방법은 이 백트래킹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다른 사람의 끝에 말을 좀 따라해 보는 거예요. 말꼬리를 잡아서 동의해 주는 방식이죠. 말꼬리를 잡아요. 그래가지고 속초에 가셔서 그때 회를 드셨다고요? 이렇게 해요. 뭐뭐를 회를 어디서 대포항에서 먹었습니다. 나왔으면 드셨다고요? 무슨 회를 드셨죠? 이런 식으로 끝에 말을 갖고 백트래킹 기법을 이용하는 거죠. 제가 몇 번 얘기하지만
우리가 좋은 데이터는 내가 노력하지 않으면 얻을 수 없다. 이 방법 상당히 좋습니다. 질문을 내가 1번부터 10번까지 짜온 것 갖고 해서 우리 연구 참여자는요, 마음이 열리지 않으면 말을 제대로 안 해요. 그렇습니다. 아닙니다. 이렇게 하면 여러분도 어떻게 하실 거예요? 여러분도 어떻게 학위 논문 어떻게 쓰실 거예요? 여러분도 어떻게 학회지 논문 투가 하실 거예요? 백트래킹 기법. 책에도 안 나오는 방법입니다. 여러분들 꼭 써보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이제 개별 면담과 더불어 저는 1대2 면담도 상당히 좋아합니다. 그래서 이제 김희영 연구자의 연구를 보니까 이 박사학위 논문에서 학교 중도 탈락의 사회적 맥락에 대한 연구를 이 김희영 연구자가 논문을 썼는데요. 여기서 주로 적용했던 게 뭐냐면 1대2 면담이에요. 그럼 1이 뭐예요? 1이 나예요. 내가 면담자가 1이고 우리 피면담자로 오는 사람이 둘이라는 거죠. 학생. 이 둘은 지금 논문에서는 누굴까요? 그렇죠. 중도 탈락. 중도 탈락이 헷갈려요? 중퇴. 이제 이해가 되시죠? 중퇴한 우리 친구들 둘을 이제 나와서 이제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게 왜 그러냐면요. 중퇴한 친구 하나가, 물론 제가 중퇴가 좋고 나쁘다고 얘기하는 건 아닙니다. 혼자서는 얘기 잘 안 하려고 그래요. 예를 들어가지고, 뭐, 이따 싸움 나가지고, 뭐 이렇게 했는데 얘기하기 싫어요. 왜? 자기 과거를 이야기하기가 싫으니까. 근데 둘이 오니까 막 신났어요. 야, 그때, 네가 그때 담 넘었잖아. 뭐, 이거 별 얘기 다 나오는 거야. 예를 들면 하는 겁니다. 그래가지고 걸려서 어떻게 돼. 그래서 그래, 결국은 나는 학교에 적응하기가 어려웠지 않았냐. 그래, 너 때문이야, 임마. 뭐 이러면서 서로 막 그냥, 으쌰으쌰 하면 얘기가 잘 되는 경우도 존재할 수가 있다라는 겁니다. 이거 예를 들어서 하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이러한 형태들, 우리가 1대1로 만나가지고 자기 내면에 있는 이야기를 안 하려고 합니다. 특히 우리 부정적인 어떤 경험을 한 사람들이 내 의식 속에 트라우마로 있는 사람 같은 거 얘기할까요? 그런데 여러분 거꾸로 생각해보세요. 나는 굉장히 중요해요. 지금 박사 논문을 써야 돼. 나는 얘기를 들어야 돼. 그럼 어떻게 돼요? 연구자가 기법을 개발해라. 여러분 질적 연구의 멋진 건 바로 이거예요. 효율적인 질적 데이터를 얻기 위해서 내가 개발해야 된다. 나 스스로의 방식을 개발해라. 이게 바로 놀라운 질적 연구의 효과라고, 또는 질적 연구에 연구하는 방식이다라고 이야기를 해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가 면담에서의 문제 해결이 또 중요한데, 질적 연구를 우리가 하는 데 있어서 면담을 하는데, 여러분들이 효율적인 면담 하시려면 기본적으로 방해물을 치워야 돼요. 여러분들 휴대폰 꺼놔야 돼요. 또는 여러분들 휴대폰을 비행기 모드로 바꿔 놓으셔야 돼요. 지금 한참 인터뷰하고 있는데 계속 막 전화 와요. 친구 전화 와서 오늘 만나자. 오늘 호프집에서 만나자. 어디 다모토리에서 만나서 맥주 마시자. 이런 얘기 계속 그냥 오면은 그 집중이 되겠습니까? 안 될 확률이 높습니다. 그러면은 안 된다. 그 다음에 중요한 거는 뭐냐면 심리적 방해물을 치우는 것이 상당히 중요해요. 심리적 방해물은 뭐냐면 이거죠. 연구 참여자가 인터뷰를 막 하는데 인터뷰 중에 그래요. 오늘 시간이 30분밖에 없어요. 이러면 여러분 시간 잘못 잡은 거예요. 최소한 2-3시간 정도 말할 수 있는 시간을 가질 분량을 우리는 연구 참여자한테 주고, 그 가능한 시간, 연구 참여자의 가능한 시간에 만나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녹음 거부하는 상황에 대한 여러분 나름대로의 매니지먼트를 하셔야 돼요. 녹음을 거부하는 상황은 어떤 거죠? 그 경험을 말하기 싫을 때, 그 사건을 이야기하기 싫을 때, 내가 중도 탈락되게 된 그때 원인들, 그걸 다시 한번 생각하기 싫을 때, 말은 하되 녹음은 싫어요. 이러면 녹음을 하지 않으면 나는 어떻게 해야 돼요? 메모를 계속 해야 돼요. 그 다음에 철저하게 써야 되겠죠. 오늘 며칠이고 왜 이런 상황이 발생했는지에 대해서 우리는 충분히 메모를 하면서 해야 되지만, 이 메모는 녹음보다는 한계점이 있을 확률이 높다는 것이죠. 그 다음에 중요한 거 전화 면담을 자랑하자. 여러분들 여기 전화 면담 있지만 플러스 저는 여기다 여러분께 그거 말씀드리겠습니다. SNS.
카카오톡 같은 또는 라인과 같은 그러한 우리의 그 SNS를 잘 이용해야 한다라고 여러분께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여러분들이 실제 인터뷰에서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나 모르는 게 있으면 여러분들은 항상 카카오톡으로 질문을 던져서 좋은 데이터들을 받으시는 게 필요합니다. 그 다음 또 중요한 것은 이거예요. 당황스러운 질문은 미리 제거해라. 당황스러운 질문을 자기가 제거하기 힘들면 우리 동료 연구자들한테 물어봐요. A한테 물어보고 B한테 물어보고 물어보세요. 우리 동료 연구자 정대주한테 물어보고 이민석 군한테 물어보세요. 그래서 이게 좀 당황스러울 것 같아요. 그러면 가급적 빼는 게 좋다라는 것입니다. 네, 그래서 여러분들 지난 시간과 오늘에 이어서 계속적으로 심층 면담, 크게는 이제 비구조, 그 다음 반구조, 그 다음에 면담을 잘하는 방법, 그 다음에 제가 갖고 있는 노하우도 여러분께 참고 대방출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 중요한 자료 유형이 바로 관찰입니다. 중요한 요인이 관찰. 그 관찰의 시작이 무엇인가 좀 봐야 되겠죠. 관찰의 시작은 바로 일기를 쓰면서부터. 무슨 일기를 써요? 연구자 일기. 저는요, 질적 연구 잘하는 사람 주변에서 많이 봤는데 이 사람들은 특징이 한 가지가 있어요. 메모를 잘하는 사람이다. 일기를 잘 쓰는 사람입니다. 사실 여러분들 일기 매일 쓰기 귀찮으시잖아요. 그런데 연구 잘하려면 일기 잘 써야 돼요. 그래서 저는 이런 얘기해요. 내 인생에 대한 일기를 잘 쓰고 내 연구에 대한 일기도 잘 쓴 사람이 좋은 질적 연구자가 되고 내 인생에서도 만족스러운 삶을 살 확률이 높을 것이다 라고 여러분께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특히 관찰에서는요, 중요한 게 이 숨겨진 의미를 잘 이해하는 것이 상당히 중요합니다. 관찰하면서 내가 보는 것이 잘못 보면 안 되죠. 그러니까 숨겨진 의미들. 예를 들어서 우리 학생들이 은어를 쓰고 있는데 내가 은어를 하나도 이해를 못해. 그럼 어떻게 될까요? 그럼 나는 지금 어떻게 보면 잘못된 걸 보고 있는 거예요. 그럴 때는 잘 메모를 하세요. 그래서 끝나고 물어봐요. 학생들한테. 야, 니네들 쓰고 있는 이런 은어 뭐니? 선생님 요거는 이해하기 힘들어. 그래? 그러면은 따로 우리 면담하면서 보자. 그러면서 여러분들이 또 아이스크림 하나 사주면서 또 얘기할 수도 있고요. 이런 것들이 또 일종의 라프 관계 아닙니까? 이게 중요하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일반적으로 관찰자는 이 네 가지가 존재합니다. 이 네 가지를 여러분께 좀 말씀을 드리도록 할게요. 이 네 가지가 상당히 중요해요. 그래서 여러분들은 이 네 가지 유형의 관찰자 중에 하나의 스탠드를 차지하게 됩니다. 그 첫 번째는 바로 완전 참여자. 여러분들 한번 입으로 이렇게 외쳐볼게요. 완전 참여자. 네, 완전 참여자. 여러분들 한번 소리내서 읽어보셨죠? 완전 참여자. 네, 완전 참여자는 뭐냐? 연구자가 현장의 구성원으로 참여할 때 적용되는 방식이에요. 다시 말해서 체육을 잘 못하는 아이들을 위한 그 원인 조사 연구를 내 연구 박사 논문을 쓰는데 학교 교사가 우리 학교 선배야, 대학교. 그러면서 이래요. 나를 보조교사로 와서 야, 너 체육 못하는 띵틀 못하는 저 친구들 위해서 네가 띵틀 시범도 보이고 그 다음에 이렇게 딱 점프할 때 어떤 식으로 다리를 이렇게 버리게 되고 그 다음에 어떻게 착지하는 거에 대해서 네가 시범도 보여주고 좀 도와줄래? 왜 지금 못하는 애가 너무 많기 때문에 난 얘를 봐줘야 돼. 이쪽 영역을 봐줘. 이럴 때 나는 완전 참여자로서 내 연구에 들어가게 됩니다. 이해되시죠? 네, 두 번째는 뭐냐? 관찰자로서의 참여자예요. 관찰자로서의 참여자. 그래서 이 관찰자로서의 참여자는 현장에서 참여자의 역할이 관찰자보다 더 중요해요. 그래서 중요한 게 뭐냐면 관찰자랑 참여자가 있어요. 이 관찰보다 더 중요한 게 참여예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관찰자로서 참여자의 두 번째 유형은 관찰하기보다는 오히려 더 참여해서 더 도와주는 거예요. 그렇다면 나는 데이터를 어떻게 구해요? 제일 중요한 게 이제 카메라를 통해서 자동적으로 녹화되는 데 얻는 경우가 있고 두 번째는 내가 이런 마이크로폰을 통해서 녹음하는 경우가 있어요. 그 두 번째 형태. 세 번째는 뭐냐? 참여자로서의 관찰자. 이거는 뭐가 중요해요? 관찰자가 중요해요. 그래서 지금 여러분들 그 말씀드리는 것 중에서 끝에 있는 단어가 중요해요. 참여자로서의 관찰자. 이것도 여러분들 한 번 더 읽어보겠습니다. 참여자로서 관찰자. 참여자로서 관찰자. 이거는 연구자가 현장 내에서
작은 업무만 수행하고 주로 관찰하는 업무만 계속합니다. 관찰이 더 중요해요. 참여보다. 이럴 때 되고요. 네 번째는 완전한 관찰자. 완전한 관찰자는 뭐예요? 참여를 아예 안 하고 맨 뒤에서 체육 수업을 그대로 보고만 해요. 뭐예요? 촬영만 하고 메모만 하고. 그래서 현장의 상호작용에는 관여를 하지 않고요. 수동적으로 일어나는 일에만 바라보고 기록을 합니다. 그래서 이 네 가지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첫 번째, 완전한 참여자. 네. 두 번째, 관찰자로서 참여자. 세 번째, 참여자로서 관찰자. 네 번째, 완전한 관찰자. 그래서 여기서 가장 많이 쓰이는 건 누굴까요? 어떠한 방식일까요? 바로 세 번째가 가장 많이 쓰입니다. 세 번째 뭐예요? 참여자로서 관찰자. 이게 현장 연구에서 사실 가장 많이 실질적으로 우리가 약간 부분적 참여는 해요. 아예 참여 안 할 수 없어요. 그리고 관찰 중심으로 데이터를 얻게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들 오늘 우리가 인터뷰에 대한 거 좀 추가 설명하셨고요. 오늘 우리 굉장히 인터뷰 다음으로 중요한 관찰에 대해서 이 네 가지 유형을 여러분께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관찰할 때 이 넷 중에 한 가지를 정하셔야 된다. 근데 세 번째 참여자로서 관찰자를 제일 많이 쓰여진다. 그 다음에 대체로 제가 연구를 하다 보면 두 번째로 많이 쓰이는 게 바로 네 번째 형태 완전한 관찰자이다. 그래서 여러분들 그렇게 판단하시고 현장 연구를 들어가시면 아주 좋을 듯 합니다. 여러분 질적 연구를 통해서 좋은 연구 데이터 많이 수집하시고요. 우리가 과거에 접근하지 못했던 많은 연구들을 통해서 여러분들 연구에 빛이 되고 또한 여러분들 연구에 하나의 아주 중요한 업적을 쌓을 수 있는 그러한 길이 되시기를 진심으로 기원합니다. 네, 오늘 여러분들 인터뷰 일부분, 그 다음에 관찰에 대한 설명을 드렸고요. 다음 시간에 우리 관찰에 대한 그 측면들 계속적으로 이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오늘 수업이 여러분 만족스러우셨으리라고 생각이 들고요. 오늘 이상으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네, 고맙습니다.